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장애 정도가 심하다, 심하지 않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 구분을 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공식 기준, 우리나라 장애 판정의 그 복잡한 규정 속 핵심만 쏙쏙 꼽아서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장애 판정이 그냥 누군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되잖아요. 당연히 명확하고 또 객관적인 규칙이 있어야겠죠. 과연 그 기준은 뭘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뜯어보시죠.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모든 규칙에는 다 그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상세한 기준을 만든 근본적인 목적, 대체 뭘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준의 핵심 목표는요,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확성과 공정성.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끼어들 틈을 최대한 줄이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 바로 그게 이 규정의 존재 이유인 거죠. 이걸 말이죠, 표준화된 자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만약 각자 다른 길이의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결과가 다 제각각이겠죠? 이 기준이라는 게 바로 모두에게 똑같은 길이의 자를 쥐어주는 것과 같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재더라도 일관된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표준화된 자로 대체 뭘 측정하는 걸까요? 이제 이 시스템의 전체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장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장애는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외부 신체나 내부 장기의 문제인 신체적 장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발달이나 정신기능의 어려움을 겪는 정신적 장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체나 시각장애부터 시작해서 조현병, 자폐성 장애까지 정말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죠. 네, 이렇게나 다양한 장애 유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장애 진단을 받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 구체적인 첫걸음은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장애 진단은 아주 명확하게 두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게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치료 기간을 거쳐야 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영구적으로 굳어졌는지를 보는 거죠. 둘째, 진단은 아무 의사에게나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의에게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이 충분한 치료 기간이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신체 장애는 수술이나 다친 후에 6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을 보거든요. 그런데 조현병 같은 정신장애는 그 상태가 완전히 고착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1년 이상 꾸준히 치료받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뜻이겠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표준화된 자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기준이 다양한 상태의 심각도를 얼마나 명확하게 측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가장 명확한 사례부터 한번 볼까요? 기준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한쪽 팔을 팔꿈치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은 사람. 이 경우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이, 네, 보시는 것처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바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어떤 조건이 정해진 결과로 곧장 이어지는 명확한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객관적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말이죠, 팔 절단처럼 딱 떨어지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뇌병변 장애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기능이 저하된 정도가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까요? 바로 이럴 때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정 바델 지수, 영어로는 MBI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식사나 목욕, 걷기 같은 일상생활의 여러 동작들을 얼마나 혼자서 할 수 있는지 점수로 매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기준에서는 MBI 점수 32점을 굉장히 중요한 경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뇌병변 장애인의 MBI 점수가 32점 이하라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건 바로
걷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곧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냥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상태와 판정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시각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경이든 렌즈든 모든 교정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더 잘 보이는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일 경우, 이 경우도 역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보셨죠? 이렇게 측정 가능한 수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판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애매함을 없애버리는 것,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서 어떤 큰 그림을 완성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게 도대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결국 모든 것은 이 한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장애의 정도가 정확하게 판정되도록 보장한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모든 구체적인 수치와 조건들은 전부 이 정확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장치들이었던 셈이죠. 그러면 이 정확한 판정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등록 절차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우리 사회에 한정된 자원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공정하고 또 일관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주는 거거든요. 주관적인 판단은 빼고 모두에게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장애 판정이라는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 기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표준화하고 숫자로 측정하려는 노력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지키는데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